근태 후 평범한 시골 노인으로 살아가던 이강산 회장. 손자 준영의 돼지 저금통을 들고 찾은 은행에서 냉대와 모욕을 당하는데 낡은 옷차림 때문에 무시당하고 며느리 박혜진마저 싸늘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은행 VIP실을 찾은 이강산 회장. 그는 과거 재계 거물이었습니다. 은행장 정우진은 그에게 깍듯이 대하고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되죠. 아들의 배신과 탐욕을 알게 된 이강산 회장은 복수 대신 통쾌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숨겨진 선행과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던지는 이강산 회장의 감동적인 메시지. 과연 그는 어떤 반전을 보여줄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하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고즈넉한 한옥. 이강산 회장은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한때 탑빌더스라는 거대 건설 왕국을 일궈낸 그는 이제 흙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텃밭에서 오이를 따는 일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기업가의 번뜩이는 카리스마 대신 오랜 세월 삶의 풍파를 겪어낸 한 노인의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인자하고 소박한 할아버지로만 알고 지냈습니다. 거실 벽 한편에는 빛바랜 액자 속 탑빌더스 창업 당시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목공소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로 키워낸 자랑스러운 역사였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죠. 회사의 지분 중 51%가 여전히 이강산 명의라는 사실은 아들 이현우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스스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오전 9시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강산의 얼굴에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삶에 유일하게 자주 찾아와 빛이 재어주는 손자 준영이었습니다. 8살 준영은 활기차게 뛰어들어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강산은 준영의 맑은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곤 했죠. 준영이가 오는 날은 이강산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준영은 방긋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왔구나.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아침 준비했단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텃밭 채소로 만든 밑반찬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준영은 엉덩이를 들썩이며 가방에서 분홍색 돼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1년 동안 모은 돼지 저금통이에요. 매일 용돈 100원씩 모았어요. 이제 은행에 가서 진짜 통장에 넣고 싶어요. 준영의 진지한 눈빛을 본 이강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도 어릴 적 첫 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갔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때 은행원에게 받았던 친절한 인상은 평생 그에게 금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던 계기였습니다. 정말 기특하구나. 오늘 할아버지가 같이 은행에 가서 입금해. 주마 저축하는 습관은 얘 인생의 큰 재산이 될 거야. 이강산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그의 미소 속에는 손자에게 좋은 기억을 선물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산은 준영의 손을 잡고 은행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죠.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들을 기다리는 냉정한 현실과 그로 인해 그의 숨겨진 진짜 정체가 드러날 극적인 하루가 시작되리라는 것을요. 이강사는 준영의 작은 손을 잡고 시내 한강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준영은 분홍색 돼지 저금통을 소중히 품에 안고 발걸음도 가볍게 제잘거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준영은 창밖의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동전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로봇 장난감도 살 수 있을까요? 준영의 순수한 질문에 이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쓰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단다. 내 돈이 은행에서 이자도 붙고 점점 더 많아질 거야. 돈을 벌기보다 모으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지. 그의 말에는 평생 사업을 해오며 얻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버스에서 내린 그들은 번화가에 위치한 한강은행 본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강산에게는 이 은행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 은행의 최대 주주였고 친구인 박상무가 지점장으로 일했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 은행은 작은 지역 금융기관이었지만 이강산의 과감한 투자 덕분에 전국 규모의 대형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오랜만에 오는구나. 박상무는 은퇴했을 테고 그 친구도 벌써 80이 넘었겠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준영은 저금통을 흔들며 동전 소리를 즐겼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이강사는 손자의 순수한 기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영에게 이 순간은 첫 저축이라는 특별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장구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은 이강산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초라한 옷차림의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였을 뿐이었죠. 특히 김 과장과 이 대리는 번호표를 기다리는 이강산과 준영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고 비싼 시계와 잘 재단된 정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또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네. 저금통까지 들고 왔어. 아직도 저런 거 쓰는 사람이 있나? 요즘도 저금통 쓰는 사람이 있나? 우리 바쁜데 저런 소액으로 우리 시간 뺏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강사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씁쓸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던 시절에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모든 직원들이 그를 보면 허리를 굽혔죠. 1시간이 지나도 이강산과 준영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은 2, 30분 안에 모두 업무를 처리하고 떠났는데 말이죠. 준영이 지루해하며 의자에서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이강사는 손자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은행 사람들이 바쁜가 보구나. 우리도 곧 차례가 올 거야. 결국 이강사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번호가 아직 안 불리네요. 2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손자 저금통 돈 좀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 중입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특별 대우는 해드릴 수 없어요. 이 강사는 준영이 점점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혹시 돼지 저금통 열고 동전 세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저축하는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해서요. 이번에는 김 과장이 다가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동전 세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금통은 집에서 직접 열어서 정리해 오셔야 해요. 그리고 소액 거래는 ATM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은행 입구로 며느리 박혜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명품백을 든 채 VIP 전용 창구로 직행하려다 시아버지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박혜진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아버님, 준영이 여기서 뭐 하세요? 정말 여기까지 오셨다니? 박혜진의 목소리에 몇몇 은행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와 박혜진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혜진 고객님, 어서 오세요.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박혜진은 준영의 저금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은행에 오시면 어떡해요? 창피해. 어디 다닐 수가 없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김 과장과 이 대리는 서로 눈짓하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이 강사는 묵묵히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서렸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강인함도 비쳤습니다. 준영아, 이제 가자. 다음에 와서 입금하자. 오늘은 할아버지 실수였구나. 준영은 실망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박혜진은 VIP 룸으로 들어가며 시아버지와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죠. 은행 밖으로 나온 이강산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결심한 듯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침 그 차는 그가 30년간 타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나요. 은행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어요. 이 강사는 준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람들은 가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란다. 내일 다시 와보자. 내일은 좀 다를 거야. 이 강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이강산과 준영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영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이강산은 마음이 아팠죠. 작은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첫 저축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을 텐데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내일 다시 와보자. 더 멋진 옷을 입고 와서 얘 저금통 돈을 통장에 넣어줄게.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돼지 저금통을 꼭 안고 있었죠. 그의 작은 눈가에 맺힌 눈물이 이강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강산 회장님 맞으시죠? 이강산은 고개를 들어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 공손히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푸른 정장을 입은 그는 이강산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준영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최민석 씨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몇 년 만이지. 이 남성은 다름 아닌 이강산이 탑빌더스를 운영할 때 오랫동안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민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사였지만 이강산이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야간 대학 교육까지 지원해 주었던 인물이었죠. 그는 지금은 은퇴 나이였지만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이강산은 잠시 고민하다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준영아, 할아버지 옛 친구랑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준영은 순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같이 갈게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최민석은 능숙하게 VIP석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종업원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보니 최민석은 이 카페의 단골인 듯 했죠. 상가 쪽 가장 좋은 자리로 그들을 안내했고 주인이 직접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고문이라고 불러주세요. 실은 제가 한강은행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배운 지식으로 금융업계에서 자리를 잡았죠? 이강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은행에서 일한다고 운전기사에서 은행 고문으로 출세했군. 대단하네. 최민석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세장님이 저를 야간 대학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때 경영학을 공부한 게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회장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준영은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두 어른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최민석은 준영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준영이구나. 할아버지께서 손자 자랑을 많이 하셨어. 이 모습으로 만나니 정말 반갑다. 내 저금통 정말 훌륭하구나. 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모았어요. 은행이 넣고 싶은데 안 도와줬어요. 최민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내일 다시 오렴. 내가 특별히 도와줄게.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이강산과 최민석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 이강산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개인 재산까지 털어 회사를 살렸던 이야기가 나왔죠.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하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을 때도 이강산은 흔들리지 않고 직원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때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세장님이 저희 집 전세금까지 대출해 주셨죠.
다른 기업들은 직원을 대량 해고했지만 회장님은 사람이 재산이라며 한 명도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이강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는 됐네. 지금 은행 사정은 어떤가? 내가 오늘 그곳에서 좀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했네. 최민석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 은행장 정우진 그 이름이 나지근데 혹시 내가 아는 그 학생인가?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이 30년 전 장학금을 주셨던 학생이에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이었죠. 세장님이 4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이강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영도 할아버지의 달라진 표정을 눈치챘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강산은 준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옛날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단다. 최민석은 목소리를 낮추며 재속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진 생장님이 회장님을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은인이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행장님은 매년 회장님을 찾으려 했지만 회장님께서 연락처를 바꾸시고 은퇴하신 후로는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해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죠. 조용히 베푸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은행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생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을 직접 뵙게 되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이강사는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일 준영이 저금통도 함께 가져가면 되겠군. 이번에는 제대로 입금할 수 있겠네. 최민석은 갑자기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현우 사장님이 세사 지분 문제로 변호사들과 자주 접촉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회장님의 지분을 넘겨받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의사들과도 만나고 계시더군요. 이강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뒤에서 그런 일을 꾸미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이현우는 사업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일까지 벌이고 있었군. 내가 너무 순진했나 보네. 최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장님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서요. 하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두 어른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강사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란다, 준영아. 어른들의 이야기야. 걱정하지 마렴. 하지만 준영의 눈빛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가족 내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듯했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돼지 저금통 돈 다 드릴게요. 이강산과 최민석은 준영의 순수한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내일 은행에 같이 가자. 그리고 집에 가면 내 저금통 돈을 세워보렴 얼마나 모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통장에 넣을 수 있으니까. 최민석은 이강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헤어지기 전 최민석은 이강산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내일은 정장 입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옛날 그 카리스마를 보여주시죠. 이강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이현우의 자택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40층 펜트하우스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리고 있었죠. 넓은 창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최고급 가구들로 꾸며진 인테리어는 이현우 부부의 취향과 재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현우와 박혜진 부부, 그리고 2명의 변호사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법률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고 고급 와인이 따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명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이현우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욕심이 교차하는 듯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강산 회장님이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어 있고 후견인 지정 신청만 완료되면 회사 지분 관리 권한이 사장님께 넘어갑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박혜진은 와인 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현우보다 더 강한 욕심이 드러났죠. 드디어 그 낡은 한옥에서 나오시겠네요.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데요. 24시간 간호사의 수영장에 헬스장까지 있는데 아버님도 처음엔 불편하시다가도 곧 적응하실 거예요. 이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죠.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군. 평생 정직하게 사업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박혜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속였잖아요. 회사 물려준다면서 지분은 여전히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고 당신은 얼굴만 사장이지 진짜 결정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사회에서 매번 아버님 눈치 봐야 하고. 이현우가 박혜진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오늘 은행에서 봤잖아요. 돼지 저금통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치매 초기 증상이 분명해요.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으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준영이 데리고 은행에 가시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현우는 와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갈등이 깃들어 있었죠. 아버지의 아들이자 기업의 후계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서류는 이 회장님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장님을 설득하실 방법이 있으셔야 해요. 박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계산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설득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버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준영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준영은 어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작은 틈새로 엿보던 준영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준영은 바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죠. 할아버지, 저 준영이에요. 아빠랑 엄마가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무슨 후견인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치매라고 말했어요. 이강사는 전화기 너머 손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손자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라 준영아.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내일 은행에서 보자. 그리고 부모님께는 할아버지와 통화한 걸 말하지 말 거라. 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지킬 거예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는 이강사는 오랜만에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책상과 서류들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 캐비닛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타필더스 지분 현황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죠. 그는 파일을 펼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인가 보구나. 이강사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은퇴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명성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죠. 특히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그의 전화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한편 준영의 방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준영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동전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종이에 숫자를 적어가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했죠. 그의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켜야 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이강산의 한옥에는 여러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강산은 오랜만에 고급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과거 기업을 이끌던 시절의 카리스마를 되찾은 듯했죠. 비서 최민석과 변호사 조민우가 그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벌어질 은행에서의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오후, 한강은행 본점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에는 작은 금색 엠블럼이 빛났고 창문은 짙은 선팅으로 처리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죠. 운전석에서 내린 최민석이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어제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기품 있는 신사, 바로 이강산 회장이었습니다. 맞춤 양복에 고급 구두, 그리고 손목에는 빈티지 롤렉스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죠. 그의 걸음걸이는 어제와 달리 당당했고 눈빛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준비됐나, 최민석 씨? 이강산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행장님께서 직접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사람의 뒤로는 변호사 조민우와 2명의 비서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임원진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이강산이 처음 발견한 것은 어제 자신을 무시했던 김 과장과 이 대리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구에서 일하다 우연히 이강산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분이 어제 오신 할아버지 아닌가? 맙소사, 설마. 로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오갔죠.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은 이강산 일행을 보고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급히 나왔습니다. 바로 한강은 행장 정우진이었습니다. 이강산 회장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정우진은 이강산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랜 스승을 만난 제자처럼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30년 전 회장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겁니다. 직접 모시겠습니다. 이강산은 미소 지으며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정말 정우진 군이군. 많이 컸네.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이 지금은 좋은 추억이 되었나 보군. 정우진은 이강산을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은행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만 접견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의자와 원목 테이블, 그리고 작은 미술품들로 꾸며져 있었죠. 회장님, 어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는데도 이런 일이 있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우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강산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네. 그들은 내가 누군지 몰랐을 뿐이야.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우리 사회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 어제 이강산을 무시했던 김 과장과 이 대리가 VIP룸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정우진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나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강산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은행의 설립자 중 한 분이시자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두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강산은 그들을 바라보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게. 나는 자네들을 꾸짖으려고 온 게 아니네. 다만 한 가지 배웠으면 하는 교훈이 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게.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네. 두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이강산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나는 내 계좌에서 500억 원을 인출하려고 하네. 그리고
이 돈은 다른 은행으로 옮길 예정이야.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강산의 계좌 내역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고 그 액수가 은행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산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은 두 가지네. 첫째,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가. 둘째,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가. 어제 나는 첫 번째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직접 경험했네. 정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깊이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기본을 잊고 있었습니다.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그때 VIP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이강산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들어오시게 할까요? 이강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여보내게 가족이니까. 문이 열리고 이현우와 박혜진이 황급히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박혜진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시아버지의 모습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이현우는 VIP룸의 분위기와 자신의 아버지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강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마침 잘 왔다. 내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몇 가지 하려던 참이었어. 박혜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제는 저금통 들고 다니시더니 오늘은 또... 이강산이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 사람이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모습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지. 나는 어제도 오늘도 같은 사람이야. 정우진이 정중하게 이현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이 사장님, 저는 한강은행 은행장 정우진입니다. 존경하는 회장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평소 아버지가 보여주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강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오늘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네. 첫째, 500억 원을 인출해서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야. 둘째, 회사 지분에 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해. 이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혜진은 남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준비하던 계획이 아버지에게 알려진 것인지 의심하고 있었죠. 아버지, 잠시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강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하자. 가족의 일이라고 해서 숨길 것은 없어. 나는 항상 투명하게 살아왔고 그것이 내 사업의 원칙이었어. 그때 VIP 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준영이 학교 가방을 맨 채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 보았던 그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 들려 있었어요. 준영의 눈은 화려한 VIP 룸과 많은 사람들을 보고 커졌지만 할아버지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왔구나. 이강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손자를 향해 팔을 벌렸고 준영은 뛰어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 세어봤어요. 59,820원이에요. 이제 진짜 통장에 넣을 수 있겠죠. VIP 룸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준영의 순수한 목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처럼 들렸습니다. 이강산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준영아, 오늘은 내 특별한 날이야. 내 첫 저축의 날이지. 정우진 행장은 즉시 은행의 VIP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 어린이 고객을 위해 특별 계좌를 개설해 주세요. 첫 저축을 기념하는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요. 이현우와 박혜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박혜진은 전날 저금통을 가지고 은행에 왔다고 비웃었던 시아버지가 지금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강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사실 그동안 너희에게 모든 걸 알려주지 않았구나.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완전히 일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니었어. 여전히 회사 지분의 50%는 내 명의로 있고 중요한 결정에는 내 서명이 필요하지. 박혜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시골에서 텃밭 가꾸시는 모습은 가면이었나요? 이강산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나는 정말로 그 생활을 즐기고 있어. 하지만 사업가로서의 책임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 다만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야. 이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일을 아시나요? 이강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견인 신청에 관한 일 말이냐? 알고 있단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아버지,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희는 단지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돼서. 이강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두렴.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의사소견서를 위조하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 회사 지분을 빼앗으려 했던 계획도. 박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단지. 이강산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 이제 내 결정을 말하마. 그때 준영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나는 새 통장이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 제 이름으로 된 진짜 통장이에요. 그리고 은행 아저씨가 이자도 더 주신대요. 이강산은 준영을 자신의 옆에 앉혔습니다. 준영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 잘 들어보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강산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 500억 원을 인출할 것이다. 이 돈의 일부는 직원복지기금으로 사용될 것이고 일부는 어린이 금융교육재단 설립에 쓰일 것이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내 회사 지분에 관한 결정이다. 이현우와 박혜진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이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준영은 순진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착한 사람이요. 이강사는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이걸 기억하렴. 그런 후 이강사는 다시 아들 부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 지분의 30%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우리 회사를 함께 키워온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현우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이강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머지 21%는 내게 주마. 그러면 너는 40%의 지분을 갖게 될 것이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현우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경영 철학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항상 사람이 먼저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이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과 지금 아버지의 관대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사는 준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의 개인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준영이의 미래를 위한 신탁으로 설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오직 교육과 사회 환원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박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박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숫자로 된 재산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행복이었지. 나는 너희가 돈 때문에 인간성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 VIP 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정우진 행장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이강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정 행장. 정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죠. 포기하려던 그때 한 기업인이 저를 찾아와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정우진은 이강산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강산 회장님이셨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인재 양성이 국가의 미래라며 저에게 4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죠.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요. 이현우와 박혜진은 놀란 눈으로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런 선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매년 제 연봉의 30%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저희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죠. 정우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 강사는 놀란 표정으로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사실 저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탑필더스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IMF 때 다른 회사들은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지만 회장님은 한 명도 해고하지 않으셨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 회장님을 그렇게 대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김영철 과장이었나 성실한 분이었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대학을 나올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준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예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네요. 이 강사는 준영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란다 준영아,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사람이 가진 재산은 혼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 쓰라고 있는 거란다. 이현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걸 잊었습니다. 박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아버님을 정말 잘못 봤네요. 이 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니까. 정우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은행에서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회장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고객은 VIP 캠페인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이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군. 그렇게 된다면 내 500억 원은 계속 이 은행에 남겨두겠네. 정우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더 나은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석이 이강산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류 작업도 끝났습니다. 이강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준영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준영이의 첫 저축을 마무리할 시간이군. 준영아, 오늘 중요한 교훈이 뭐였지? 준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이 강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걸 항상 기억하렴. 이 강산의 결단과 나눔은 단순한 재산의 분배를 넘어 오랜 시간 잊혔던 그의 경영 철학과 인간적인 가치를 다시금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은행과 회사,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제는 그 울림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차례였습니다. 한 달 후, 이강산 회장의 한옥에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져 있었죠. 이현우와 박혜진, 준영,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임원들과 은행 관계자들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이현우는 한 달 동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박혜진 또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차림으로 시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정원이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강산은 빙긋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다음에는 준영이와 함께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쳐 줄게. 준영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저금통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통장에는 이제 59,820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죠. 정우진 생장이 특별 이자율을 적용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이강산은 모두를 향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정우진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은행은 모든 고객은 VIP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30% 상승했고, 어린이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직원복지기금 덕분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고 생산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저녁이 무르익어 갈 무렵 텔레비전에서는 특별한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대 간 존중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재단은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금융교육과 복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재단 설립자인 이강산 회장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이강산은 마당에 혼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조용히 다가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죠.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이강산은 준영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하단다. 내게는 너와 같은 손자가 있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은행에서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도 화 안 나요. 이강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지.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더 좋은 변화가 생겼잖니. 때로는 불편한 경험이 더 큰 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단다. 이현우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사에서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사람을 중시하는 아버지의 가치관이 회사의 진정한 성공 비결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혜진도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국화차예요. 몸에 좋을 거예요. 네 사람은 달빛 아래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번 주 세대 간 존중재단 행사에 저희도 참여할게요.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강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처럼 별이 밝게 빛나는 밤, 아내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죠. 이틀 후, 한강은행 전국 지점에는 새로운 캠페인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전국 뉴스에서는 퇴지 저금통이 가져온 변화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이강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세대 간 존중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산의 텃밭은 이제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가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흙을 만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함께 수확한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준영의 첫 저금통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가족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이강사는 이 모든 변화를 평온한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성공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외모나 재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남아 있었지만 이강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아이의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강산 회장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오디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따뜻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해요.